네, 오늘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일부 이슈 인터뷰로 시작합니다. 서울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영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죠. 서울경찰청은 피의자의 성명과 나이, 사진을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했는데 이름은 전주환, 나이는 만 31세였습니다. 신상 공개 결정에 따라서 언론에 노출될 경우 이제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하지 않게 됩니다. 신당역 살인사건을 두고 이런 찬극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도, 수사기관의 엄정 대응 방침도 현실에서는 무력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 이야기 서혜진 변호사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또다시 반복되고 말았습니다. 스토킹 살인사건인데 이번 사건 접하고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네, 이게 사실은 처음 있었던 사건도 아니고요. 이런 비슷한 류의 사건이 좀 저희도 반복되고 있다고 느껴져요. 네. 그래서 이런 반복된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좀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또 이 사건 피해자가 그동안 겪었을 고통과 또 현재 피해자 유족들이 겪고 계실 슬픔을 생각하면 피해자를 지원하는 변호사 입장에서나 아니면 한 개인으로서 정말 슬프고 속상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시군요. 어제 이제 경찰이 전 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네. 심의위원회에 참여한 모두 7명이죠. 만장일치로 신상 정보 공개에 찬성을 했는데 이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좀 합당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수사 중에 이제 피의자의 신상 공개는 이제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이제 근거를 해서 공개가 되는데 네. 이번에 이 서울경찰청의 신상공개위에서 공개한 사유를 좀 살펴보면 이 전주환의 범행이 상당히 이제 계획적이고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했기 때문에 어떤 이 법률에서 그 신상 공개를 하는 요건, 범죄의 중대성이나 잔인성이 좀 인정이 되고 또 이 피해자 자체도 범행을 좀 시인하고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상황이라 어느 정도 증거도 있다라고 봐서 내려진 결정이거든요. 예. 이런 식의 결정은 국민의 알 권리라든지 어떤 이런 유사한 사건의 재발 방지나 위험성 같은 것을 알리는 그런 공익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신상 공개 결정은 이런 타당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시군요. 이번에 신상 공개 정보가 공개되면서 이름이나 나이 같은 것들도 공개가 됐고 또 사진이 함께 공개가 됐는데요. 네. 이런 사진은 어디서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건가요? 이런 사진은 사실 행정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진을 지금 위주로 공개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이 느꼈겠지만 이게 지금 신상 공개된 사례가 우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제도의 운용 기간을 봤을 때 이제 작년에 가장 이제 10건 정도로 가장 이제 역대로 가장 많은 그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됐다. 기록되는 해인데요. 네. 그 당시 이제 공개된 사진을 보면 사실 지금의 가해자들의 얼굴이 좀 정확하게 공개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옛날 사진, 주민등록이나 신분증에 있는 그런 사진이 좀 공개되는 바람에 지금의 모습과 조금 좀 거리감이 있는 그런 사진이 좀 공개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실의 모습하고 좀 유사하거나 좀 비슷한 나이나 비슷한 시간대의 사진이 좀 공개되는 그런 방식의 좀 세부적인 운용 방식도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를 들어 신상정보 공개 결정이 나면 그날 사진을 찍거나 그런 식으로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경찰서에 왔을 때 사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우리가 지금의 어떤 그 신상 공개하는 취지를 고려한다면 이렇게 잘 알아볼 수 있는 이제 과거의 사진이 아니라 지금 그 피의자의 사진이라든지 얼굴이라든지 이런 걸 좀 국민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죠. 예,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사진과 또 언론에 공개된 모습을 보면서 좀 다르다라고 느끼신 분들 많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실효성에 대한 지적들도 있었는데 그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고요. 피해자는 생전에 가해자 전 씨의 보복을 걱정하면서 불안감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기서 범죄 피해 평가라는 게 나와요. 이게 뭔가요? 이게 좀 많은 분들이 좀 많이 생소한 제도라고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 형사 사건에서 실무상 그렇게 많이 활용되는 제도는 아닌데요. 이 범죄 피해 평가 제도는 이제 법률이 아니라 이제 경찰성 이제 훈련 같은 경찰 수사 규칙에 근거한 제도인데 이 범죄 피해 평가 제도는 이제 경찰이나 관련 전문가가 피해자와 이제 면담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범죄로 인한 이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이제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그런 제도예요. 그러니까 피해자의 어떤
어떤 정신적인 신체적인 피해 그리고 이 범죄로 인한 경제적인 피해나 사회적인 피해까지 이제 체계적으로 분석을 하는 건데요. 예. 이 평가 과정을 거치면 이제 범죄 피해 평가 보고서라는 게 나와요. 예. 이 보고서가 이런 것들을 근거로 이제 피해자에게 어떤 뭐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할지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하는 근거 자료가 될 수 있고 예. 추후에 그 사건의 이제 재판 과정에서 그러니까 가해자 재판에서는 이제 피고인이 되는 그 가해자에 대한 어떤 양형 평가에 좀 유리한 자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의미가 있고요. 이 사건 피해자는 본인이 적극적으로 이 범죄 피해 평가를 통해서 자신의 범죄를 좀 분석하고 싶다라고 신청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나중에 양형에도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네. 이번에 보면요. 고소를 2차례 했죠.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검찰은 스토킹 범죄로 징역 9년을 구형을 했는데 이 9년 정도면은 어느 정도로 본 겁니까? 9년의 그 검찰이 이제 구형을 이제 마지막 구형을 이제 예. 9년형의 범위 안에서 이제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이제 요청을 한 거고 예. 법원은 아마 그 범위 내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선고형을 결정을 했을 텐데 이제 선고 전날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바람에 이제 피고인에게 그 사건의 그 판결 선고는 일단 미뤄진 상태거든요. 예. 그러면 사실 통상적으로는 그 9년의 범위 내에서 그 선고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9년을 꽉 채우거나 아니면 9년을 능가하는 그런 선고형은 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는 어렵고 네. 통상적으로 한 4, 5년형의 정도는 선고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상은 합니다. 뭐 다른 스토킹 범죄의 경우에는 이런 구형 정도가 비슷한가요? 지금 이 피고인 같은 경우는 스토킹 범죄뿐만 아니라 애초에 이제 피해자가 고소를 했던 불법 촬영물 이용 예. 협박이나 다른 이제 관련 범죄들이 조금 더 추가가 되어서 좀 구형 수준이 높았는데요. 예. 실제 스토킹 처벌법에 보면 기본적으로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이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불법 촬영물이라든지 불법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이나 이런 성폭력 범죄보다는 예. 법정형 자체가 좀 낮아요. 그래서 스토킹 처벌법으로만 만약에 기소가 된 사람이라면 사실 현실적으로 단순 스토킹 피해 외에 다른 범죄로 나가는 경우가 없다면 예. 9년형의 구형을 사실 기대하는 것은 법률적으로도 좀 불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번에 뭐 스토킹 혐의를 받고 있는 이 가해자가 어떻게 불구속 상태였냐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네. 분들 많으신데요. 그렇죠. 저도 좀 이게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기도 예. 하고 답답한 부분인데 우리 스토킹 처벌법은 이제 작년 10월 21일부터 시행이 되었어요. 그전에는 스토킹을 다루는 어떤 특별한 법률이라든지 그런 법률 자체가 없었고 우리가 스토킹을 범죄로 다루지 않은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하나였거든요. 예. 근데 이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 이제 그러면 스토킹 범죄 어떻게 처벌되고 있는가 이런 스토킹 통계를 한번 봤더니 수사 단계에서 가해자, 스토킹 행위자가 구속되는 스토킹 사건은 뭐 5% 내외다 이런 통계가 일단 있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다른 뭐 연구기관이나 이런 데서 수행한 연구 자료를 보면 5%도 더 못 미치는 것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실제 스토킹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절대 다수의 이 피고인들이 한 95% 이상이겠죠. 이 절대 다수의 비율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고 또 예. 재판을 받는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오히려 구속된 상태로 스토킹 재판을 받는다? 이런 경우가 더 현실적으로는 찾아보기 어려운 케이스인 거죠. 그렇군요. 이 피해자가 거듭된 스토킹으로 고소를 또 이제 2번째까지 하게 되는데 이때는 수사기관이 영장 청구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뭐 기존의 영장 기각이 영향을 준 걸까요? 아니면 뭐 다른 이유로 고소를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경찰은 이제 영장 신청도 안 했고 이제 사건이 넘겨받은 검찰은 영장 청구도 안 했거든요. 예. 이런 수사기관의 판단이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이 사건이 이런 비극적이고 이렇게 극단적인 결론 정도는 최소한 막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친 정도의 아주 중대한 실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이게 애초에 이제 이 가해자의 범행 수법 자체가 피해자가 1차적으로 고소한 이유 자체가 불법 촬영으로 피해자를 이제 계속 협박하는 그런
범행 네네. 수법이었어요. 그리고 피해자가 원치 않는 뭐 수백 차례 연락을 하고, 근데 이게 피해자가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에도 멈춰지지 않았던 거거든요. 근데 이런 범행 수법 자체만 보더라도 이거는 사실 구속이 되어야만 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예. 또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그 어떤 사건보다 높다는 것을 수사기관과 법원이 알았어야 돼요. 근데 그런 부분을 완전히 놓친 거예요. 예, 예. 그리고 또 피해자가 그 작년 10월에 이어서 올 초에 이제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정식으로 스토킹 혐의에 대해서도 고소를 또 추가적으로 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는 1차적으로 피고인에 대해서 불법 촬영물 이용 협박으로 영장이 기각되었을 때와는 상황이 이제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상황이 더 가벼워진 게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에 대해서 피의자에 대해서 추가 고소가 이제 들어오고 범죄 혐의가 추가된 상황, 그리고 더 중대한 사정이 발생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찰이든 검찰이든 영장 청구에 대한 그 실제적인 그 행동으로 옮긴 건 하나도 없고, 또 이 정도 저번에도 1차적으로 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뭐 피고인 이 가해자의 상황은 달라진 게 없잖아요. 그냥 뭐 주거 일정하고 뭐 도망 우려 없다 이런 상황으로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사실 수사기관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뭐 영장을 신청하거나 청구하거나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을 못했던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좀 수사기관에도 그 추후에 스토킹 혐의로 추가 고소가 됐을 때는 최소한 다시 한번 영장에 대해서 고려를 했었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이 사건에서. 그 일각에서 나오는 보도들 중에서는 뭐 전문직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도 조금 고려를 한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실제로 그렇죠. 그게 고려가 됩니까? 실제로 이제 범죄를 이제 저질러서 이 사람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제 구속영장 심사를 이제 법원이 하는데요. 예. 구속의 심사를 할 때 그 구속 사유가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이 피고인이 도망갈 우려가 없어야 되고, 뭐 증거인멸할 우려가 없어야 되고, 주거가 또 일정해야 돼요. 근데 통상적으로 뭐 전문 직종이나 직장이 좋다거나 아니면은 뭐 살고 있는 곳이 아주 명확하거나 이런 경우라면은 이 피고인 자체가 도망갈 우려라든지 뭐 이런 주거가 좀 불명해질 우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위험도가 낮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보면 좀 사회적인 지위가 높거나 아니면은 이 피고인과 같이 뭔가 전문 직종에 종사하고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뭔가 그 도주 우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낮다고 심사를 하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형량 문제가 또 다퉈질 것 같은데 보니까 이게 우발 범죄냐 계획 범죄냐 이 부분이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이건 누가 보더라도 뭐 개인적으로 제가 볼 때는 너무나 명확한 계획 범죄라고 보여지는데요. 물론 이거는 지금 뭐 단순 살인죄가 아니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살인죄의 그 2배 이상으로 이제 법정형을 설정하고 있는 보복 살인으로 경찰이 보고 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이게 뭐 사형, 무기 또는 뭐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사실 상당히 무거운 범죄인데, 뭐 이런 범행도 보복이라는 것 자체 때문에 사실 이 피해자의 어떤 계획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법률적으로는 그렇게 높게 평가할 요소는 아니라고 보지만 그래도 실제로 보면 어떤 피해자의 범행 동기를 파악하는 데는 상당히 이제 중요하게 작용할 요소라고 보고요. 그리고 뭐 계획적인 살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제로 이제 대법원의 양형 기준에 따르면 계획적인 살인, 뭐 잔인한 살인 이런 경우는 단순한 그 살인보다는 조금 더 형량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 피해자가 자신의 어떤 범행이 계획적이지는 않고 좀 우발적인 그런 범죄라고 주장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건이 절대로 반복이 돼서는 안 될 텐데요. 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이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 뭐 지금 법률이나 제도의 문제도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지금 이 처벌법상의 어떤 피해자에게 어떤 형사처벌의 선택을 맡기는 방식의 피해자의 반의사 불벌죄,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피해자가 이제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게 되는 그런 식의 이제 죄의 설정인데, 이거는 이런 스토킹 범죄가 사실 그 강력 범죄의 전조 현상이거든요. 그리고 스토킹 범죄의 그 특성 자체는
상당히 그 행위를 반복하면서 진화하기도 하고요. 예.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범행 수법이 창의적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나아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스토킹 범죄의 특성을 제대로 고려한다면 피해자에게 어떤 형사처벌의 선택을 맡기는 방식의 반이나 불벌죄의 설정은 상당히 잘못되었고 이런 부분은 좀 하루빨리 개선이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기타 법률상의 어떤 그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라든지 이런 예. 응급조치나 잠정조치의 내용에 대해서도 정말 실효적인지 한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고 또 무엇보다도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스토킹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에요. 최근에도 좋아하는데 안 받아줬다 이런 식으로 좀 피해자에게 좀 책임이 있다라는 식의 어떤 발언을 해서 문제가 된 의원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뭔가 피해자가 빌미를 줬다, 여지를 줬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 뭔가 적극적인 구애에 를 미화하면서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이런 식의 말을 하는 이런 식으로 사고하는 것 자체가 사실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을 상당히 희석시키고 이런 범죄를 근절될 수 없게 하는 사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률과 제도도 돌아보고 예. 우리의 인식 구조도 한 번 더 개선할 수 있는 방식으로 좀 변화하는 그런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혜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